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딸 둘을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5년 전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고부 갈등 많은 분들에게 어찌 들릴지는 몰라도 우리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세요. 모시고 살면서 도움은 제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5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오늘은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자 골칫거리였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골칫덩이 아들은 우리 남편이 아닌 큰아들이에요. 저와 남편은 지금 아주버님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완전히 절연했고 집도 이사해서 아마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를 걸로 압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일이라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말씀드려 볼까 해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동료 25이라는 이른 나이에 시집 와서 벌써 결혼 20주년이 되었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꽃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남들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했고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남편이 주식하다가 돈을 날려먹기도 했고요. 이혼 아내 만에 한 적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면서 내 집 마련의 꿈 이루고 아이들 바르게 커가는 걸 낙으로 이만큼 버텨온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장남은 아니에요. 사실 위로 5살 많은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남인 우리가 모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을 하기도 했고 아주버님이 이혼 후 지방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하실 때 어머니는 살고 계시던 집을 팔아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 지내실 집은 얻어놓고 해주신 줄 알았는데 집 한 돈 싹 다 챙겨서 나 몰라라 하고 사라져버린 시숙 때문에 남편이 속 많이 썩었죠. 우리 집 근처로 집을 얻어드릴까 했지만 제가 그냥 모시자고 먼저 말했어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본 어머니는 며느리를 힘들게 하시는 일 없는 늘 챙겨주시려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없는 제게 거의 엄마 자리를 대신해 주셨어요. 급할 때 아이들 봐주시는 것도 늘 어머니셨고요.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 모시자는 말을 차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얘기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우리가 모시자. 어머니 지금 오갈 데 없는 상황이잖아. 언제까지 고무댁에 저렇게 계실 수도 없고 나도 마음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어머니 말씀드리고 우리 집에 모시고 오자. 지은 엄마, 그래도 되겠어? 나는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머니 혼자 지내실 집 급하게 알아보려니까 마땅한 곳이 없네. 그럼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지내시게 하고 천천히 집 알아볼게. 아휴, 여보,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우리 돈 때문에 힘들잖아. 뻔히 우리 사정 다 아는데 당신 골치 아파하는 거 더 이상 보기 싫다.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살면 나야 좋지. 뭐 가까이 살아서 거의 맨날 드나들었는데 불편할 것도 없고. 어머니가 애들을 좀 잘 챙겨주시겠어? 나도 맘 편히 일할 수 있으니 좋지. 당신이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네. 내가 모시자고 우겨도 당신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건데. 우리 형 때문에 당신이 매번 마음고생하고 정말 미안하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럼 이 문제는 결론을 낸 거다. 기분 좋게 어머니 모시고 올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골치 아파해. 제가 먼저 모시자고 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당연히 처음에 며느리 보기 미안하다고 싫다 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우리랑 상의 없이 아주버님에게 팔아서 줘버린 것도 잘못한 짓 같다면서 엄청 마음 아파하셨고요. 어머니는 돈이 없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 동네 중앙시장에서 건어물 가게 오래 하셨고 가게 하시면서 두 아들 전부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신 여장부십니다. 나이 드셨지만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가게를 하셨고요. 다만 고생고생 하시며 평생 모으신 재산을
아주버님이 야금야금 털어먹었다는 게 문제였죠. 아무리 멀쩡한 집안처럼 보여도 다들 골칫거리 인간들은 하나씩 어느 집에는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집안은 망나니 시숙이 문제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은 형과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성향인 형 때문에 늘 양보만 하고 살았고 사춘기 때 어머니 속을 무던히도 썩였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안에 눈치 봐야 하는 사람이 없어지자 시숙이 더 어머니와 동생에게 함부를 했다고 해요. 말도 마. 나 중학교 때인가? 우리 형 공부 진짜 안 했거든? 내 기억에 아마 그 애는 대학 지원한 거 다 떨어져서 대학도 못 갔을 거야. 재수한답시고 엄마한테 지원해달라고 하더니만 이듬해 또 떨어졌지? 하긴 내가 봐도 형 공부 쪽은 아니었어. 그러더니 포기하고 군대 갔거든? 근데 군대에서 또 헛바람이 든 거야. 무슨 사업을 책으로만 배웠는지 엄마한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난리쳐서 그때 엄마가 몇 천만 원 지원해 주셨지. 결과는 알지? 다 털어먹었어. 당신 형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볼 땐 어머니도 잘못하셨어. 아무리 장남이 잘 돼야 한다지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아들이 고마움을 알겠어? 아무것도 지원 못 받은 당신이야말로 알아서 다 하고 더 잘 됐잖아. 형이 자기 밥벌이 하는 것만 보면 다른 건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 하셨는데. 아, 나도 형 보면 정말 답답하다. 되지도 않는 사업이니 뭐니 하지 말고 차라리 시장에서 엄마 가게인이나 돕던가 할 것이지. 그러다가 어머니 가게도 털어먹으면 어쩌려고. 본인 입에 풀칠은 기대지 말고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내가 미리 말하는데 혹시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돈 얘기하면 무조건 나한테도 얘기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형에게 퍼주기만 하는 어머니도 답답해했고 늘 바라기만 하는 염치 없는 형도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뭔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남편은 자기 형에게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가장 힘든 사람은 어머니 본인이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 둘 혼자 키우시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두 형제 중 딸 노릇하던 아들이 바로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자기만 알고 시모에게 바라기만 하는 시숙과 달리 우리 남편은 알아서 공부하고 대학 가서도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도 보탰어요. 어렵다는 대기업에 취직도 한 번에 해서 같은 직장에서 저 만나 결혼하자 했고요. 사실 저는 시숙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을 만큼 사이가 좀 어색한 편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저 결혼할 때 시숙이 저를 엄청 못마땅해 하던 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섭니다. 그때 저는 어렸지만 남편은 이미 30을 넘긴 나이였는데 부끄럽지만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좀 서둘러야 했습니다. 시댁에 인사하러 갔더니만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결혼 급하게 하더라도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 싶다며 전세 보증금은 해주마 하셨고요. 솔직히 갑자기 결혼 준비하게 돼서 너무 면목없고 양가 부모님께 죄송했는데 앞뒤 생각 안 하시고 일단 저 받아주시는 어머님께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민철이가 여자 만나는 줄은 알았다만 워낙 말수가 적은 애라서 연애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아휴, 이렇게 참한 색시 데려와서 내 마음이 얼마나 놓이는지 몰라. 곧 한 식구가 될 테니 어려워하지 말고 자주자주 놀러와 하면서 환대해 주셨습니다. 결혼 준비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 살면서 하나하나 부족한 거 채워나가는 거지.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뱃속의 아기만 생각하렴. 나머지는 민철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나저나 사돈댁 만나는 날을 빨리 잡아야겠구나.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인사드리면서 제가 이번 달 안으로 시간 되는 날 알아봤어요.
어머니, 되도록 빨리 양가 인사하고 결혼식 올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같이 계시던 아주버님은 내내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 남편과 어머니가 결혼 상의를 할 때부터 못마땅하다는 듯 말을 툭툭 내뱉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못마땅한 눈길로 쳐다보더군요. 그 적대적인 시선에 어찌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31밖에 안 된 게 형보다 먼저 장가 가겠다고? 너 엄마한테 미리 받아낼 거 받아내려고 수수는 거냐? 뭐? 형,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결혼 왜 서두르는지 뻔히 알면서 그래? 이 사람 처음 인사 온 자리야. 말 조심해줘, 형. 누가 봐도 그렇잖아. 형인 내가 먼저 결혼한 게 당연한 거지.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한두 살도 아닌데 앞서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형은 지금 만나는 여자도 없잖아.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면 엄마 돈 받아서 지금처럼 탕진하지 말고 월급 제대로 나오는 직장이라도 다니던가. 뭐? 이 자식이 지금 네 마누라 될 여자 앞이라고 형한테 센 척하는 거냐? 형제간 싸움이 될 것 같아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어머니가 끼어드셔서 말리셨습니다. 둘 다 그만해라. 큰애 너는 여기서 성질 부리지 말고 이럴 거면 방으로 들어가. 최수 씨 될 사람인데 부끄럽지도 않니?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여기서 그만해. 어머니 말에 남편은 더 이상 형에게 말하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 내가 예전부터 결혼은 내가 먼저 하겠다고 했잖아요. 나 장가 보낼 비용으로 민철이 먼저 결혼시키라는 거 난 싫으니까 내 몫은 빼고 보태주던가 하세요. 얘가 먼저 결혼하면 형인 내가 뭐가 되냐고요? 35이나 먹고 동생 먼저 장가 보내냐고 다들 수군거릴 텐데 쪽팔려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고요? 그럼 내일이라도 너랑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려와. 나도 너 장가 보내고 제발 좀 편하게 살아보자. 아주버님은 마치 아이처럼 떼쓰듯이 화를 내더군요. 남편보다 5살이나 많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치졸해 보였습니다. 형이라면 동생을 도와줄 건 없는지 살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제 친정은 비록 엄마가 안 계시지만 막내인 저를 언니 둘이 거의 엄마처럼 챙겨줬습니다. 그때 둘째 언니는 심지어 시집도 안 갔었고 임신한 제가 먼저 간다고 할 때 뭐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형제자매는 어렸을 때는 싸울지언정 이게 정상이죠. 아주버님이 어머니에게 생떼를 부리는 장면은 저에게는 참 생경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요. 그때의 기억이 두고두고 남았던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주버님 얼굴 보면 참 불편했어요. 결혼할 때요? 아주버님에게 도움받은 거 땡전 한 푼도 없습니다. 자기 돈 없다면서 동생 결혼하는데 전기밥솥 하나 안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업한답시고 멀쩡히 어머니 돈으로 술집을 차려놓았으면서 외제차 굴리던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허세 많은 부류의 인간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러니 알면 알수록 저는 아주 아버님이 싫었어요. 아주버님은 그 당시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 살았는데 우리 얻어주신 신혼집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제가 아이 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직장을 잠시 쉬고 있었는데 본인이 가게 나가는 시간이 오후 시간대라고 가끔 말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저를 놀라게 했던 적도 있어요. 정말 어찌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고서는 놀란 저에게 하는 말이 재수 씨, 우리 어머니 가게 나고 안 계셔서 내가 밥을 못 먹었어요. 재수 씨 집에 갈 테니까 앞으로는 점심 때 나 먹을 밥 한 공기랑 숟가락만 올려놔줘요. 밥만 금방 먹고 갈 테니. 아주버님, 제가 매일 아주버님 밥 때문에 집에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제 일이 있는걸요. 가끔은 괜찮아도 매일은 어렵겠어요. 게다가 저 혼자 있는 집에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면 저 정말 놀라요, 아주버님. 아니, 재수 씨. 집에서 놀면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뭐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해온 게 없는 거 다 감수하면서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면 이 정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죠. 그건 우리 신랑하고 얘기해보고 신랑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셨으니 오늘은 식사하세요. 시숙 눈빛이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어머니 집에 찾아가 난리를 쳤어요. 어머니도 아마 아주버님이 저에게 밥상 차리라고 했다는 건 모르셨는지 많이 놀라셨다고 해요. 저는 따라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전화로 미안하다고 아주버님 대신 사과하셨습니다. 정작 아주버님은 사과도 안 하셨는데 말이죠. 그러니 저랑 아주버님은 남편만큼이나 상극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전혀 베풀지 않고 챙겨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에게 저라고 무슨 좋은 마음이 들겠어요? 시숙과 친해질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의 바르게 제 할도리만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큰딸 셋돌 지나고 제가 둘째 임신했을 무렵 결혼을 하겠다며 형님 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라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여자가 아니셨어요. 유유상종,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어쩜 꼭 자기처럼 성질 못된 여자를 만났나 했어요. 둘이 합심해서 어머니에게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아주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나는 큰아들이라고 해서 더 해주고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민수 너는 민철이보다 내가 더 해줬으면 해줬지 못 해준 거 없다. 가족이라 해도 서운함이 없겠니? 민철이가 착해서 다 눈 감아주는 거다. 민철이 해준 만큼 너도 딱 그만큼만 해줄 거니 나머지는 네 힘으로 해. 이 정도 해주는 것도 고마워라는 어머니에게 시아주버님은 별 생떼를 다 부렸습니다. 집 사가기로 했는데 이제와 안 해주면 파혼한다는 둥 하면서요. 지켜보는 저는 어이가 없었죠. 형님으로 시집 온다는 여자는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그 나이에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시아주버님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다고 해요. 얼굴은 빤지라니 예쁘장해서 남자들이 아주 좋아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느낌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어머님은 형님을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그 뒤로 결혼할 때까지 시댁에 코빼기 한번 비치지 않고 아주버님을 통해 할 말을 전달하더니만 상견례도 안 하고는 둘이 혼인신고하고 살림부터 합치더군요. 그런데 결혼하고서도 뭔지는 모르지만 찌그락찌그락 아주 시끄럽게 살더라고요. 제가 시집와서 아주버님이 가게 들어먹고 다시 차리는 걸 본 것만 2번이었는데요. 아마도 금전적인 것 때문에 2사람이 사이가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이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빚 좋은 개살구인 걸 알았던 거죠. 하필 결혼하고 나서 장사가 잘 안 돼요. 2사람이 거의 매일 싸웠다고 들었어요. 형님은 몇 번 시댁에 온 적도 없지만 어머니와 저에게 그렇게 자기 남편 욕을 많이 했습니다. 둘이 싸운 얘기할 때는 진짜 놀란 게 시아주버님이 화나면 손찌검까지 하는 분이었더라고요. 어머니는 형님에게 그 얘기 듣고 놀라서 아주버님을 엄청 혼내셨어요. 야 이놈아, 너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 지 마누라 패는 놈인 거 몰라?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되는 거다. 네 아버지도 안 하는 짓을 대체 어디서 보고 배운 거냐? 엄마, 모르면 말을 마세요. 저 사람은 뭐 가만히 있었는 줄 아세요? 저도 맞았다고요.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차라리 말을 하지 말어 말을. 아주버님이 자기도 맞았다며 윗옷을 들추더니 자기 옆구리에 멍을 보여주는데 와 정말 살다 살다 저런 쫌팽이 같은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여자한테 맞은 거랑 자기가 때린 거랑 똑같다면서 뻔뻔하게 말하는데 저도 욕을 박아버리고 싶은 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2사람은 어머니랑 제 앞에서 투닥거리며 싸우더라고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쌍욕을 시전하면서요. 위태로워 보이던 아주버님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3년 버티더니만 형님이 이혼하겠다고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아주버님은 나름 방황을 많이 하신 듯해요. 결국 장사를 개판으로 하더니만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사정이 힘들어졌고 가게를 접어야 할 상황이 되었죠. 알고 보니 시아주버님이 어찌 도박이랑 코인 같은 거에 손을 대셔가지고 어머니가 결혼할 때 해준 전세 보증금까지 다 날려버리고 가게 한 구석에서 쪽잠 자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 집은 당연히 발칵 뒤집혔죠. 남편은 화가 많이 나서 엄마에게 형을 도와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버님은 역시나 어머니에게 또 손을 벌리더라고요. 남편과 아주버님이 다툰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리 미혼 아들이라고 해도 외면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어머니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 아주버님은 억대의 빚을 갚아주고 사업 자금까지 해주셨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와 의논은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아주버님은 어머니의 집 한 돈을 모두 가지고 지방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니가 지낼 집 얻을 돈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주버님 때문에 졸지에 오갈 데가 없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가게 옆 쪽방에서 당분간 지내시겠다고 하는 거 남편이 겨우 말려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 했는데 극구 고모네로 가서 지내시더라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큰맘 먹고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계시면 여러모로 저도 좋겠다 싶었어요. 마침 일을 다시 시작했던 저는 아이들 챙기는 게 참 버겁고 힘들었었거든요. 어머니는 상의 없이 큰 아주버님에게 집 한 돈을 줘버린 걸 너무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따지고 보면 서운할 것도 없는 게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처분해서 아들 도와주신 건데 며느리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남편과 저는 우리 가족의 평화와 나이 드시는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맘 편히 지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어물 가게를 하시면서 우리 부부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냉장고를 어머니가 꽉꽉 채워놓으시기도 했고요. 애들 챙겨주시니까 저는 진짜 몸이 편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셨다가 가게를 4시면 마무리하고 집에 오셔서 어머니는 애들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힘들다고 매번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오히려 제가 어머니에게 밥도 몇 번 못 해드렸네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몇 년 동안 내 친정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모시면서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종종 연락을 하는 듯 했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이 걱정돼서 연락을 주고받은 건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버님에게 그래도 끝까지 도와주신 어머니를 명절에는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아주버님은 몇 년 동안 우리에게 어머니를 맡겨두고 전혀 신경을 안 쓰더군요. 우리 애들에게도 용돈 한 번 준 적 없고 지방에 있다면서 뭐 하나 보낸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연락을 하고 사는 남편과 달리 솔직히 저는 시숙에게 뭘 바라지도 않았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쯤 집안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우환이 생기면서 시숙을 볼 일이 다시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가게 나가실 때 늘 타고 다니시던 마을버스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이미 이른을 넘긴 나이에다가 체중이 많이 나가고 골다공증이 다소 있으셨던 어머니는 골반뼈와 대퇴부가 같이 골절되었죠. 낙상사고라고 해서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게요. 노인은 허벅지뼈가 골절되면 정말 큰 후유증을 겪습니다. 뼈가 조각이 나기 때문에 수술 후 몇 달을 거동을 못 하십니다.
대수술을 받으신 후 가게를 휴업하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연락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아주버님과 통화하다가 전화를 내동댕이 친 적도 있습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런 인간을 형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왜? 아주버님 어머니 병원 입원하셨는데 안 온대? 우리더러 알아서 하란다. 자기 병원비 보탤 돈 없대. 그 와중에 엄마 가게는 어쩔 거냐고 묻더라. 엄마 가게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면 글쎄 자기 목 달래.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와, 진짜 당신 형은 까도 까도 끝이 없구나. 오기 싫으면 말라고 해. 나중에 후회하는 건 본인이지 뭐. 그런데 어머니는 수술하시고 나서 상태가 계속 안 좋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누워 계시면서 뭔가 큰 마음을 먹으신 듯 저에게 오래 묵어 보이는 서류 주머니를 하나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아. 본의 아니게 정리를 다 너에게 떠넘기게 되어서 어쩌니. 여기 이 가방 안에 든 서류가 내가 미리 신변 정리해 놓은 거니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참고해서 정리해. 어머니, 얼른 일어나셔야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놔뒀다가 한참 후에 저 주세요. 아니다. 사람 일 모르는 거니 네가 가지고 있어. 나한테 서운한 거 많았지? 네가 말 안 해도 내 다 안다. 그동안 군말 없이 우리 민철이 내조 잘하고 애들 잘 키워줘서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해. 왠지 그날 어머니는 저에게 유언을 남기시듯 이런저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그마치 병원에 넉 달을 입원해 계셨어요. 제가 마냥 붙어 있을 수 없어서 간병인을 썼고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래 누워 계시면서 근육이 빠지는 게 눈에 확연히 보였고 감염 때문에 몇 번 고생을 하셨어요. 중간에 폐렴이 걸리셔서 갑자기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는데요. 느닷없이 폐혈증까지 오면서 중환자실로 병실을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셨어요. 병원에서도 어머니가 며칠을 버틸지 모르겠다며 가족들이 대기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이렇게나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남편과 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며 연락을 했는데요. 만약 이번에도 안 오겠다 하면 저는 다시는 아주버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참이었죠.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는지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요.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를 면회하고 나서 그다지 슬퍼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소시오패스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아주버님이 소름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버님은 어머니 얼굴만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날 남편과 아주버님은 제가 본 일에 제일 크게 다퉜습니다. 할 말이 있다던 아주버님이 우리 부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민철아, 재수씨, 오늘 보니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네. 어쨌든 돌아가시면 뒷마무리는 장남인 내가 해야겠다 싶어서 말이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가게 자리가 남았더라고요. 그 가게에 지금 권리금 받고 넘기면 못해도 2억 원 받을 수 있다더라. 형이 엄마 가게 매매는 왜 알아본 건데? 엄마 저러다가 일어나실 수도 있는 거야. 형 지금 엄마 빨리 돌아가시라고 고사지네? 가게 파는 돈 가져가려고 온 거냐고. 너도 그 돈 탐나서 이러냐? 좋아. 내가 권리금 받으면 3천만 원 정도는 너 줄 테니까 가게 매매 대금은 전부 다 나한테 줘. 마침 나 사업 때문에 힘들었는데 때마침 돈 나올 구멍이 생기네. 역시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나 봐. 내가 장남이니 내 말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어. 저는 입을 떡 벌리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놀란 저를 보더니만 아주버님은 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재수씨,
내가 엄마 돌아가시면 제사는 지낼 테니까 걱정 말아요. 장남이 부모 제사를 지내지 누가 지내겠어요. 며느리들은 제사라면 아주 치를 떨던데 재수 씨는 평생 제사 걱정 안 하고 살아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해줘요. 형 미쳤어? 진짜 나이 40 넘도록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우리 집안 재산 다 털어먹은 거 형이라는 거 몰라?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냐고. 난 형 말대로 못해. 아니, 안 해.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남편은 절대 아주버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 병세는 더 깊어져서 결국 의사가 말한 이틀에서 이틀을 더 버티고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저와 남편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는데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거의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면서도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나 해서 귀를 가까이 댔더니만 지은애미야, 민철아,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내가 너희 마지막 선물은 주고 가서 다행이야.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가여웠어요. 제가 모신다고 했지만 늘 어머니 도움만 받고 뭐 하나 잘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임종 지키는 자식은 따로 있다더니 어머니는 장남을 그리 챙기셨음에도 마지막으로 아주버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주버님은 누가 보면 본인이 모신 것처럼 참 구슬프게도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장례 첫날은 모텔 가서 자겠다며 11시에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아주버님이 너무 싫었지만 어머니 아들이 장례 치른다는데 어쩌겠나요. 장례 끝나도 문제인 건 뭐냐면요. 어머니 가게 처분한 돈 달라고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굴까 생각하니 어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니 가게 처분은 해야 했으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에게 건네주셨던 서류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는 와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받은 어머니 유언장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내용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어머니의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살펴보더니만 역시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회심의 미소를 씩 날리면서요. 다음 날이 발인이었는데 손님이 적은 시간에 누군가 빈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조문을 하시고는 상주와 인사하면서 변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달라 해서 죄송합니다. 저랑 형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인데 형은 장례 끝나면 지방으로 내려갈 거라서요. 어렵게 이 시간에 뵙자고 했네요.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인이셔서 제가 워낙 잘 알던 분이셨는데 당연히 와야죠. 온 김에 제가 형님 되시는 분께도 어머니 생전에 쓰신 유언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니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듣더니 눈을 크게 뜨며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유언장을 썼다고요? 엄마 진짜 가게 팔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동상하고 나누라는 건가? 변호사 양반 일단 빨리 설명해줘요.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변호사는 남편과 아주버님 저 이렇게 셋 앞에서 어머니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저에게 건넨 유언장은 부본이었고 원본은 여태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중간중간 내용을 고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놀란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미리 유언장을 읽어서 알고 있었지만 아주버님은 모른 내용이었죠. 고인 되신 어머님이 남양주시에 아파트 한 채와 하남시에도 아파트 한 채가 있으십니다. 관련 서류는 전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재산은 여기 보시듯 상속할 금액이 6억가량이래요. 6억 외에 나머지 잔고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사하시는 가게는 이미 정리하셨고 1년 전부터 월세 내고 운영하셨네요. 어머니는 이미 가게를 처분하고 현금으로 예치해놓고 계셨던 겁니다. 저와 남편은 침착하게 변호사 설명을 들었지만 아주버님은 똥줄이 타는지 변호사를 채근했습니다. 와, 우리 엄마 대단하네. 살던 집 팔아넘긴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다른 재산을 내가 달라 그럴까 봐 일부러 숨겼구만. 변호사님, 우리 어머니 재산 분배 대체 어찌 됩니까? 엄마가 반반하래요? 설마 내가 장남인데 나한테 더 주는 거죠? 그러자 변호사는 냉랭한 표정으로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머님은 모든 재산을 차남 되시는 김민철님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님께는 현금 자산을 전부 상속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생전에 장남은 10억이 넘게 가져갔다고 하시더군요. 장남에게는 할 만큼 다 해서 더 해줄 마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저와 우리 남편 앞으로 남기셨죠. 변호사 말을 듣고 아주버님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죠. 뭐야? 그럴 리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재산을 하나도 안 남긴다는 게 말이 돼요? 야, 김민철, 너 혹시 우리 엄마 유언장 미리 조작한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네가 엄마한테 강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 엄마가 나한테 이러겠냐? 무슨 소리야, 형. 나는 엄마가 유언장을 써놓은 것도 오늘 알았어. 따지고 보면 엄마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엄마 생전에 마지막까지 엄마 돈 줄 쥐어짠 게 누구냐고? 근데 몇 년이나 됐다고 그 많은 돈을 다 털어먹고 또 돈을 달래? 형 대체 양심이 있는 거야? 그걸 엄마가 자발적으로 해주는 거니 이 경우랑 다르지. 어머니 부모 유산은 자식이 정당하게 나눠 갖는 거야. 난 이 유언 못 받아들여. 절대 못 따라. 그러자 변호사님이 화나서 길길이 날뛰는 아주버님에게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언이 없었다면 자제분들이 나눠서 상속받는 게 맞겠지만 유언은 전적으로 고인의 뜻이기 때문에 자식 한 명에게 남기겠다고 작성하셨다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소송을 하신데도 기각 100%죠. 변호사님은 남편에게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는 조만간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아주버님은 2차 설전을 시작했는데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구슬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인데 어머니 유지를 따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주버님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상속은 남편과 저에게 법적 권한이 있었습니다. 야, 너 설마 형 나몰라라 할 거 아니지? 엄마 재산 대체 전부 얼마냐? 그걸 너 혼자 다 갖겠다고? 엄마 장례 끝나고 일단 너한테 상속한다는 거 동의할게. 대신 엄마 부동산 하나는 나한테 넘겨. 그거만 해주면 나도 조용히 살게. 그거 주면 얼마 만에 털어먹게. 엄마 재산 상속은 형 동의고 뭐고 필요 없어. 나는 엄마 유지 따를 거니까 억울하면 소송이든 고소든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엄마 덕에 벼락부자 된 동생한테 형이 부탁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어릴 때 형이 거의 업어 키운 거 몰라? 너 학교 다닐 때 안 맞고 다닌 거 다 형 덕인 거 잊었냐고? 나 지금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이야. 사업도 안 되고 진짜 힘들다고. 돈 필요하니까 무조건 엄마 아파트 한 채는 내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어린 시절 본인이 얼마나 잘해준지 아냐는 둥, 남편이 공부 잘해서 대학을 양보했다는 둥 개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못 듣겠어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 남편이 갑자기 눈을 매섭게 뜨더니만 나지막이 아주버님에게 되묻더라고요. 형이 나한테 대체 뭘 잘해줬다는 건데? 나한테 돈 한 푼 해준 거 있어? 나 결혼할 때 뭐 하나 선물이라도 한 거 있어? 나 엄마 도움 받아서 결혼했고 처가에서 이 사람 부모님이 살림 다 해줬어. 근데 뭐? 이제 내가 엄마 재산 전부 차지할 것 같으니까 똥줄이 타나 봐? 형은 딱 이런 사람이야. 가망이 없지. 나이 처먹고도 가족들 등골 빼먹을 놈인 거 뻔히 보이는데 내가 미쳤다고 엄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주겠어? 난 한 푼도 못 줘.
아주버님은 화내는 남편에게 뭐라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다 맞는데 뭐라고 말대꾸를 하겠어요? 남편이 너무 흥분했길래 제가 진정시키고 아주버님께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그만하세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대체 왜 언성을 높이시는 거죠? 어머니 유언대로 따를 거니까 더 이상 돈 내놓으란 말 하지 마세요. 사업이 어려우신 건 아주버님 사정이니 알아서 하세요. 재수 씨, 그럼 재수 씨 몫으로 받은 현금에서 딱 3억만 주시오. 그럼 내가 눈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어머니 돈 갖다 쓰신 걸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아주버님 앞으로 재산을 한 푼도 안 남기셨겠어요? 남편은 결국 아주버님에게 절연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나도 형 때문에 진짜 골치 아팠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맨날 돈 필요할 때만 와서 엄마한테 살랑거리더니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깃장만 놓냐? 나 앞으로 형 안 보고 살 거야. 장래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형은 있을 필요 없어. 당장 꺼져서 잘 먹고 잘 살아. 아주버님 들으셨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돌아가세요. 여기서 난동 더 피우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랬더니 싹수가 없다는 둥,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예의가 없다며 난리치시길래 장례식장 직원 불러서 안 가시면 경찰 부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참 동안 아주버님은 끈질기게 우리 부부를 괴롭혔어요. 남편은 일부러 상속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집을 급매로 내놓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주버님 해코지가 걱정이 돼서요. 그런데 매일 우리 부를 괴롭혀도 모자랄 판에 얼마 되지도 않아 아주버님이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 어리둥절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황당하다는 듯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보, 내가 오늘 고모한테 무슨 소식을 들었는 줄 알아? 글쎄 우리 형 구치소에 있단다. 엄마 집 팔아서 하던 장소는 진작에 망해먹었대. 아는 사람 누구한테 돈 빌려서 갚겠다고 했는데 못 갚으니 사기죄로 고소당한 거지 뭐. 그래도 그 덕에 당분간 형이 찾아올 일은 없겠네. 이게 인과응보라는 건가? 어머 정말? 아주버님은 결국 자기 팔자 자기가 꼬았네. 여보, 당신 정말 형 안 보고 사는 거 맞지? 당신 형이지만 나는 범죄자랑은 보고 살기 싫어. 내 맘 이해해줘. 당신 아니라도 내가 더 보고 살 생각 없어. 걱정하지 마. 아주버님을 어찌 끊어내나 걱정했지만 뜻하지 않게 시숙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자연스레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감옥에 갔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5년 지난 지금까지 시숙은 우리 가족을 찾아오거나 연락은 안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발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고 있었으면 합니다. 남편은 자기 형인데도 전혀 정이 없고요. 안쓰러워하는 마음조차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 부부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생각해서 남긴 소중한 자산 제대로 불려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잘 남겨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 덕분에 저희 부부의 인생이 이렇게 활짝 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역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저의 막장 시숙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